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제2의 반도체 축으로 이렇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대규모 ESS가 많이 필요하고 변압기 쪽에서는 수요가 지금 워낙 과잉이라서 에너지 섹터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선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원전 이제 관련 섹터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건설 섹터. 데이터 센터 550조, 그 차세대 반도체 RNA를 묶어서 총 150조, 1,500조 예.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가 별도로 공개해서 전국 단위 장기 투자까지 합치면 4,700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뜻 들은 숫자가 헷갈릴 수 있어서 맞아요. 실제 이번에 이제 투자되는 거는 1,500조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지형 자체를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장하는 형태인 거죠. 그 평택과 용인을 해서 이제 더해서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축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는 것이고, 충청 영남까지 생산 배틀을 쫙 그게 넓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제조 AI 그 전환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한국형 AI 생태계를 전국 단위로 재편하겠다 하는 게 이번 그 산업정책의 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그 이렇게 전국 단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이게 1986년도 그 4메가 디램 공동개발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도 이제 아빠 이제 이 선제 투자로 인해서 지금 뭐 중국 추격 없자고 하는데 네. 뭐 상당히 따돌릴 수 있는 그런 뭐 또 계기가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제 삼성그룹과 SK그룹이 핵심인데요. 삼성과 SK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자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에 2,030조를 투자하죠. 그러니까 네. 평택, 용인 등의 이제 기존 클러스터들을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 2,030조고 비수도권에 625조를 배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리고 지역별로는 호남 쪽에 이제 그 광주, 전남 포함해서 425조. 으로 들어가는 거고, 충청에 140조, 영남에 60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단독으로 이거 2040년까지 2,45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만 2,1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SK가 이제 그룹 차원에서 2,100조를 하고 반도체 1,100조, AI 데이터 센터 1,000조 이렇게 하는데 그 용인 반도체 그 클러스터 여기에도 600조를 투입을 해서 그 네 번째 팹 완공 시점을 이제 기존의 2045년에서 2033년 그 12년 앞당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그 청주 쪽에 100조 투자해서 그 낸드 증설과 HBM 후공정 그 투자를 하고요. 그 선항 신규 클러스터 쪽 기준은 400조 정도 하는데, 근데 그 두 기업의 차이를 딱 보면은 그 삼성전자는 지역을 딱딱딱 집어서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다소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네. 그런 그 차이는 있어서 아마 그 삼성전자가 좀 더 투자하는 그 지역에 대한 가시성이 좀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죠. 뭐 언론이라든가 증권가에서 다 보는 거는 발표보다 실행이다.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그 평가 그 관련 코멘트를 보니까 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자체가 이제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은 이제 뭐 공급의 변화도 좀 무관하고, 이게 이제 악재를 보는 블룸버그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공급이 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의 미래를 그 결정하는 이런 투자를 기업이 결정이 않고 막 정부에서 좀 수도 있죠. 네, 뭔가 강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이제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당장의 공급 변화와 무관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인프라 투자 특성상 완공 시기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그런 이제 계획 그런 거고, 그리고 장비 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좀 그 가시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폐 완공 시기에 따라 발주가 결정이 될 테니까, 이 폐 완공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 이제 장비 투자도 어느 정도 들어올지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총액에 너무 그 함몰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실제 착공 속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력 관리가 되잖아요. 전력 인프라 확보되고, 또 용수 확보돼야 되고, 기업별로 이제 이사회 승인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요가 가시성 되는 것에 따라서 결국엔 차별화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얼마 쓰겠다가이 아니라 언제 채서 떠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유는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강력하다. 근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한 지 지금 또 몇 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 두 개씩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건설이 지금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물론 계속 이제 진행은 될 겁니다. 진행은 될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는 전력 먹는 하마다.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사이클이 받아갔었던 게 전력 기기, 인프라, 건설 쪽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런 이제 섹터들이 거의 지난 뭐 2년 가까이 상승 랠리가 나왔었던 대단하죠. 상황이고 예. 그러면 이제 인프라까지 구축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에너지가 받쳐줘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섹터가 원전, 신재생 에너지, ESS라고 보는데 올 우리가 또 상반기에 유가가 폭등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제 겪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성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공감대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 와중에 11월 달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란 전쟁은 뭐 종전 지금 MOU 했기 때문에 뭐 종전했다라고 치면은 그 사이 공백기 동안에 지금 이제 7, 8, 9, 10 한 뭐 4, 5개월 남았네요. 요 기간 동안에 미국 쪽에서 가장 보면은 우선적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산업군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성과를 좀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빨리 뭐 실무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 사실 연말쯤에 많이 나왔었던 게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 쪽 협력이었지만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원전 이제 관련 섹터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는 건설 섹터. 근데 오늘 장에서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오늘 뭐 여러 섹터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건설 섹터도 지금 흐름이 눈에 띄게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건설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건설주들이 풍부해졌어요. 지금 원전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서 재건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죠. 붙어졌죠. 이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모멘텀. 그런데 재밌는 건 원자력 ETF 이제 구성 비율 이걸 보면요. 건설주들이 많이 지금 현대가 함께 좀 뭐 비슷하게 비중 가져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이제 종목들 들어볼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안 간 건 아니에요. 올해 그래도 상반기에 이제 흐름 보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두산 중공업이었을 때가 14만 원 부근이었었는데 이번 상반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4만 원 이제 부근까지 찍어줬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쌍봉이네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다시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잖아요. 업황 사이클이 강력할 때는 돌파를 시켜주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힘을 응축한 시기가 제가 봤을 때 한 5월달, 6월달 기점이다라고 봤을 때 하반기에 그 미국과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와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랠리가 나왔을 때 14만 원 돌파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흐름 자체를 완전히 주도를 하면서 주도권 자체가 흐름 주도하면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하게 이제 원전 기업으로만 볼 것도 아니죠. 가스터빈 사업도 하고 그렇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ESS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국내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수혜를 지금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섹터죠. 에너지 믹스 정책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신규 원전 2기, SMR 1기 건설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비중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와중에 또 하반기에는 하나솔루션의 그 솔라허브 프로젝트 그 조지아주에 있는 거기가 이제 2분기부터 가동이 이제 순차적으로 돼요. 3분기, 4분기. 그러면은 사실 국내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실적적인 퍼포먼스를 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태양광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북미 쪽에 ESS 수요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큰 거는 이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ESS 쪽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ESS 쪽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내지는 삼성 SDI 이런 곳들 꼽아볼 수 있잖아요. 배터리 네. 셀 기업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은 최근에 많이 눌렸는데 SK 이터닉스는 주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번에 SK 이터닉스도 ESS로 볼 수 있어요? 예, 신재생 에너지 ESS 이제 관련 네네.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S7 종목들이 좀 이렇게 오늘 기점으로 좀 조정을 줬잖아요. 네. 근데 SK 이터닉스는 주가를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오늘 이제 장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코스닥이 강했으니까 2차 전지도 강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LG 엔솔도 강하게 흘러갔고 S7 다 빠지는데 물론 SK 이터닉스 S7에 포함된 건 아닌데 근데 올라갈 때 막판에 같이 계속 움직임이 S자는 나왔었던 맞네, 네 가장 좀 덜 빠졌고 흐름이 견고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서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